남부 이라크의 사막 평원이 당신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람에 깎인 모래 언덕 너머로 부서진 이빨처럼 솟아오른 폐허의 벽돌들이 보입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깊은 오렌지빛에서 보랏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검푸른 밤으로 변해갑니다. 그 평원 아래 어딘가에 수천 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도시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도시들은 여전히 거기에 흙과 시간의 담요 아래에서 기억을 간직한 채 누워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물에 잠겨 사라졌다고 여겨진 세계의 마지막 메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대홍수 이전 마지막 세대가 자신들이 살던 세계가 곧 물 아래로 사라질 것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남기려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지식과 기억을 어딘가에 새겨 넣었다면 그 흔적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마침내 빠져나간 뒤 진흙으로 뒤덮인 평원 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발은 축축한 실트를 밟으며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물에 씻긴 벽돌 조각을 주워듭니다. 이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전이었을까요? 시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집이었을까요? 그들은 기억합니다. 혹은 기억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진흙을 빚어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위에 손가락으로 자국을 남기며 사라진 세계의 이름들을 다시 적어 내려갑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온 발굴단이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처음 삽을 꽂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문명의 서툰 시작을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원시적인 움집, 막 시작된 농경의 흔적, 겨우 구분 가능한 낙서 같은 문자. 진화론적 사고에 익숙했던 당시 학자들은 모든 것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속에서 끄집어낸 것은 그런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완성된 문명이었습니다. 도시 계획이 잡힌 거리,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운하, 신전과 행정구역이 명확히 구획된 구조, 그리고 점토판 위에 빼곡히 새겨진 문자들. 그 문자는 막 발명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듯 규칙이 잡혀 있고 양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고고학 자료와 문헌 증거를 바탕으로 그 사이에 남아있는 공백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수면용 사색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기억과 상상이 만나는 영역을 함께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땅속에는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의 층처럼 흙과 벽돌, 토기와 뼈가 한 층 한 층 포개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층서라고 부릅니다. 위로 갈수록 최근,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층서 속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깨끗한 물질이 나타납니다. 실트라고 불리는 강이나 바다가 운반해온 고운 흙입니다. 유물도 없고 건축 잔해도 없고 그저 물이 남긴 퇴적물만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크게 끊어졌습니다. 위쪽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세계입니다. 아래쪽은 홍수 이전 이야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당신의 수면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과 가설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당신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풀어가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이야기의 리듬 속에서 언제든 잠들어도 됩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이 이야기는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느린 역사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든다면
언젠가 깨어있을 때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남겨주신다면 전 세계의 고요가 이어지는 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룰 10개의 장면을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 문명, 도시 아래 또 다른 도시, 왕들의 목록에 적힌 불가능한 숫자, 서기관의 지문, 흙 속에 남은 물의 흔적, 별과 숫자가 말해주는 오래된 기억, 점토판 도서관의 조용한 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새벽이라는 생각.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천천히 지나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세계가 한번 물에 잠기기 직전 마지막 세대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19세기의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문명의 유아기를 발견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장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가에 흩어진 작은 움집들, 그 안에서 막 불을 피우기 시작한 사람들, 돌로 만든 서툰 도구들, 그리고 벽에 긁어놓은 막연한 기호 같은 것들. 진보라는 개념에 익숙했던 그들은 모든 것이 느리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마을이 생기고 천천히 도시로 자라나고 그러다 마침내 문자가 발명되는 그런 긴 여정을 그들은 땅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발굴이 시작되자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땅 속에서 드러난 수메르는 실험 단계에 있는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숙한 형태를 갖춘 세계였습니다. 도시는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운하는 물의 흐름을 따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신전은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그 주변으로 행정구역과 주거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경험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전탑을 쌓았는데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었고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중심축이었으며 신과 왕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창고가 있었고 서기관의 방이 있었고 제사장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는 건축이자 동시에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이른 점토판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미 곡물 배급 명단, 세금 기록, 노동자 출입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초벌 낙서 같은 흔적이 아닙니다. 규칙이 잡힌 문서 양식입니다. 칸이 나뉘어 있고 항목이 정리되어 있고 숫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기록해 왔고 이제 막 점토판에 옮겨 적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와 후대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된 60진법, 섹사지멀이라고 불리는 이 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1시간이 60분으로 나뉘는 이유, 1분이 60초로 나뉘는 이유, 원이 360도로 나뉘는 이유, 모두 이 오래된 숫자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1, 2, 3,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분수 계산을 할 때 이만큼 편리한 숫자는 드뭅니다. 누군가 이 숫자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 끝에 도달한 우아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일부 연구자와 대중은 조용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문명이 이렇게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 고고학은 수메르 이전에도 긴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바이드 문화라고 불리는 전통이 기원전 약 5500년에서 3800년 사이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룩 문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문화들은 수메르의 직접적인 선조였습니다. 토기의 무늬, 신전의 배치, 마을의 구조, 많은 것들이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층들이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이 수천 년 동안 운반한 토사가 두껍게 쌓여 가장 오래된 흔적들은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발굴하기 어렵고 물이 차오르고 유물이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메르는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수천 년에 걸친 농경과 마을, 신전 전통이 이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부분만 보고 우리는 그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오래전부터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자와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성숙해 있는 모습은 여전히 신비감을 줍니다. 연속성과 단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지점에 수메르는 서 있습니다.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딘가에서 한번 크게 끊어진 듯한,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를 넘어 다시 이어진 듯한,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등장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축적되었다가 어느 순간 표면으로 올라온 기억처럼 바라보려 합니다. 마치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리는 것처럼 그 기억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오랫동안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토판으로 들어갑니다. 진흙 위에 새겨진 문자 속으로, 그 문자를 적어 내려간 손가락의 움직임 속으로, 그리고 그 손가락이 남긴 자국이 5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우리는 지금 막 기억의 기하학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리 뒤에 놓인 작은 점토판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크기는 당신 손바닥만 합니다. 색은 연한 갈색이거나 회색빛을 띤 베이지입니다. 표면은 완전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약간 거칠고 어딘가 손때가 탄 것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쇳기 모양 자국들이 줄맞춰 새겨져 있습니다. 손톱처럼 작은 흔적들이 질서 있게 마치 악보의 음표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흔적은 당신이 지금 베개에 기대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누군가의 손이 5000년 전에 남긴 움직임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물로 얼굴을 씻었을 것입니다. 빵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전구역의 작은 방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촉촉한 점토를 손에 쥐고 갈대로 만든 끝이 세모난 막대를 들어 천천히 눌러 적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획, 두 획, 점토는 부드럽게 눌리며 자국을 받아들입니다. 서기관의 호흡과 점토판의 침묵이 만납니다. 이 기문자는 처음에 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 산, 물, 곡식,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해서 점토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은 점점 추상화되었습니다. 곡선이 직선이 되고 형태가 기호가 되고 마침내 그림은 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표의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생각을 담는 방식이 진화했습니다. 직선과 택기 모양의 조합이 생각의 기하학처럼 개념과 음을 동시에 담아내는 기술로 발전해 갔습니다. 점토판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경제와 행정 문서입니다.
어느 창고에 보리가 얼마나 들어왔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어느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했고 임금은 얼마인지, 어느 밭을 누구에게 빌려주었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기록들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점토파는 경제 문서만 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화와 찬가도 있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왕들의 업적, 영웅의 모험, 기도문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의학 관련 텍스트도 발견됩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천문 관측 기록도 있었습니다. 별자리의 이름, 달의 주기, 행성의 움직임, 하나의 문자 체계가 이토록 넓은 세계를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적 기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대 바빌로니아에서는 행성의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월식과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의 관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세대에 걸쳐 하늘을 지켜보고 그 변화를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전통의 뿌리가 수메르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의 자료가 있었는지는 학계에서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밤하늘을 따라가는 문명이라는 이미지는 분명 메소포타미아의 긴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점토판 속에는 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적힌 이 전승들은 훗날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주스드라라는 이름의 의로운 사람이 신으로부터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인도, 그리스, 심지어 먼 폴리네시아의 신화 속에서도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오래된 기억처럼. 점토판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화와 행정 문서가 같은 필체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왕명록도, 세금 장부도, 신전 건축 보고서도, 홍수 전의 왕들을 나열하는 이야기도 모두 거의 같은 문체, 같은 점토판 형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의 일부였고 제도의 일부였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사실과 상징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어 박물관 불이 꺼지면 유리장 안에 놓인 점토판들이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상입니다. 점토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호흡과 그 점토판의 고요가 어딘가에서 겹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숨이 느려지고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고 그 리듬 속에서 5,000년 전 어느 서기관의 손놀림이 당신 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토판의 내용과 존재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점토판은 실제로 발견되었고 해독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와 이름과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펼쳐보려는 것은 그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더 오래된 메모, 홍수, 이전 세계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고 상상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히 알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을 것입니다. 이제 점토판에서 눈을 떼고 그 점토판이 잠들어 있던 흙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흙 속에는 세계가 한번 물에 잠겼다는 흔적이 마치 숨을 참는 순간처럼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층서 속으로, 시간의 케이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 층씩 과거를 향해 내려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보는 흙층은 책장의 페이지와 같습니다. 혹은
케이크의 층이라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한 층, 한 층 시간이 포개져 있습니다. 가장 위는 오늘입니다. 조금 아래는 100년 전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1000년, 2000년,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수천 년 전의 시간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층서라고 부릅니다. 위로 갈수록 최신,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시대. 이 간단한 원칙이 고고하게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우르라는 도시에서 레너드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투구, 청금석 장신구, 리라, 그리고 왕과 함께 묻힌 수십 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가 더 깊이 파내려가자 무덤 아래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점토와 실트층이었습니다. 인공 유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토기 조각도 없고 벽돌도 없고 재도 없고 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이나 바다가 운반해온 고운 흙만이 약 3미터 두께로 쌓여 있었습니다. 2층의 아래에는 더 오래된 마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토기, 도구, 불을 피운 자리, 그리고 이 깨끗한 실트층 위에는 다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왕묘와 신전과 거리가, 무언가가 그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왔고 모든 것을 덮었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울리는 처음에 이것을 성서의 대홍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학자들은 더 신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강타한 지역적 대홍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고 어쩌면 페르시아만의 해수면이 상승하며 평원 전체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던 순간, 그 물이 빠진 뒤 진흙이 가라앉아 이 깨끗한 층을 남긴 것입니다. 우르만이 아니었습니다. 키시라는 도시에서도 수루파크라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천의 퇴적물과 함께 바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성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과 바다가 동시에 요동쳤음을 암시합니다. 지역적으로 매우 큰 홍수였습니다. 한 도시만 침수된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동시에 물에 잠긴 것입니다. 이 홍수층들의 연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3500년에서 2600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납니다. 정확히 같은 시점의 홍수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홍수들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이 가운데 하나를 수메르 전승의 큰 홍수와 연결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1:1 대응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물이 여러 번 왔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무언가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다는 것뿐입니다. 홍수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홍수층 위와 아래의 토기는 다릅니다. 무늬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색이 다릅니다. 건축 양식도 변했습니다. 벽돌을 쌓는 방식, 집의 배치, 지붕의 구조,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렴풋이 이어지는 듯한 무언가도 있습니다. 신전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도시의 이름은 같습니다. 어떤 신들은 계속 숭배됩니다. 마치 책의 한 장이 물에 젖어 찢어졌지만 문장이 앞뒤로 이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끊어진 연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수층 안에 대량의 인골이 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유골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도시 전체 인구가 익사한 것처럼 보이는 대량 매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홍수가 오기 전에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서서히 불어나는 동안 그들은 배를 타거나 언덕으로 피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물이 너무 빨리 왔지만 시신이 떠내려가 다른 곳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홍수층이 말해주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삶이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한동안 거대한 호수처럼 변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집과 신전, 골목과 시장이 흙과 물 아래에서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때 사람들이 걷던 거리를 지나갑니다. 햇빛은 수면을 뚫고 내려와 수몰된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위로 진흙이 한 겹 한 겹 내려앉아 시간의 담요가 되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얼마나 오래 물이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달이었을까요? 몇 년이었을까요?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오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빠집니다. 진흙이 드러납니다. 햇빛이 다시 땅을 비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흙을 밟으며 걷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야. 저기가 신전이 서 있던 곳이지. 그들은 무너진 벽 사이에서 벽돌 조각을 줍습니다.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그러나 조금 다르게. 여기까지는 지질학과 고고학이 확인해주는 홍수의 흔적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물이 왔고, 물이 떠났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물의 기억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점토판의 문자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물리적 증거에서 문화적 기억으로, 흙에서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문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니프루와 여러 도시에서 발견된 수메르 왕명록은 고대 문서 가운데서도 특히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이름과 재위 기간, 그리고 왕권이 있었던 도시를 연대기 형식으로 나열합니다. 형식은 행정 문서처럼 건조합니다. 이름, 숫자, 장소, 감정이 없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습니다. 그저 나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내용은 건조함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불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진지합니다. 왕명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왕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왕권은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왕은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에리두, 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왕명록은 홍수 이전에 5도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락, 시파르, 수루파크, 각 도시에 왕이 있었고 왕권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도시들이 완전히 상상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대 발굴에서 에리두와 수루파크는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드티비라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명록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어떤 실제 기억의 그림자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문제입니다. 왕명록에 적힌 재위 기간은 믿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8,8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왕 알랄가르는 36,000년, 세 번째 왕 엠멘누안나는 43,200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 숫자로 봅니다. 수메르인들은 3600이라는 숫자를 사르라고 불렀고 이것을 큰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28,800은 8사르입니다. 36,000은 10사르입니다. 43,200은 12사르입니다. 이 숫자들은 수비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왕조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룰림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여러 세대의 통치자가 있었고 그들의 재위 기간이 합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왕명록은 단 한 줄로 말합니다. 홍수가 땅을 덮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홍수가 왔다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왕권이 다시 내려옵니다. 왕권이 키슈에 있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재위 기간이 줄어듭니다. 키슈의 첫 왕은 2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이지만 수만 년보다는 짧습니다. 그 다음 왕들은 900년, 600년, 그리고 점차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왕명록의 끝으로 갈수록 숫자는 점점 현실적이 됩니다. 수십 년, 20년, 10년, 마지막에는 다른 역사 자료로도 확인 가능한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들의 재위 기간은 역사적 기록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 패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왕명록의 홍수 이전 부분을 완전히 상징적 신화로 봅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실제 기억이 남아있지만 숫자가 상징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봅니다. 오래된 왕조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고 그것이 신화적 형태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숫자가 과장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고대인이 무엇을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입니다. 왜 그들은 홍수 이전의 왕들을 목록에 넣었을까요? 왜 그렇게 긴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왜 하필 행정문서 형식으로 남겼을까요? 왕명록의 어조는 감정이 없습니다. 왕의 위대함을 찬양하지도 않고 홍수의 비극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신들의 분노를 설명하지도 않고 생존자의 고통을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열합니다. 이 왕, 이 기간, 이 도시, 홍수, 그 다음 왕, 그 다음 기간, 그 다음 도시. 이 건조함이 오히려 묘한 무게를 만듭니다. 마치 그들이 이것을 신화라기보다 기록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앞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 무언가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 무언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왕명록은 어쩌면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한다. 비록 그들이 다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문자를 떠나 왕명록이 나열하는 그 도시들 자체로 향합니다. 에리두, 수르파크, 키쉬. 이 이름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속에 묻힌 벽돌이고 층층이 쌓인 신전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걸었던 거리입니다. 도시가 무엇을 증언하는지 이제 우리는 그 벽돌 사이로 들어가 봅니다. 에리두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도시 정착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굴 결과 이곳의 역사는 우바이드 문화 초기, 기원전 약 6천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6천년 전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꽃피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신을 섬겼습니다. 에리두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여러 겹의 신전이 같은 자리 위에 반복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전은 작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위에 또 다른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총 16개 이상의 신전 층위가 같은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향은 같았습니다. 신을 향한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신을 모시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리두의 사람들에게 이 장소는 특별했습니다. 신전이 무너져도 홍수가 와도 전쟁이 있어도 그들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신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재건이었습니다. 장소가 기억을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기억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바이드 문화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오랜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500년에서 3800년 사이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토기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갈색의 기하학적 패턴이 연한 바탕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하지만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운하를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대 수메르 도시들로 점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지역 전통의 후손이었습니다. 수르파크는 왕명록에서 홍수 이전 마지막 왕이 다스리던 도시로 등장합니다. 주수드라가 다스리던 곳 혹은 지우수드라가 홍수 경고를 받았던 곳. 이 도시는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무렵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홍수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가 한번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그 위로 다시 도시가 세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세운 도시,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빠진 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같은 자리로. 왜일까요? 어쩌면 그곳에 그들의 조상이 묻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이 그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장소는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기억이고 소속입니다. 키슈와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홍수 퇴적층 아래의 거주 흔적, 그리고 위의 도시, 반복되는 재건. 도시들은 새로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름이 있었던 자리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가 에리두였지, 저기가 수르파크였지 하고 가리키며 같은 위치에 다시 벽돌을 쌓은 것처럼 홍수 이전과 이후의 건축 기술과 토기 양식은 달랐습니다. 벽돌을 굽는 방법이 달랐고 토기의 무늬가 달랐고 집의 배치가 달랐습니다. 많은 것이 잃어버려졌을 것입니다. 특정 기술, 특정 전통, 특정 이야기. 그러나 신전의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성역의 위치는 유지되었습니다. 도시의 핵심 축은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따라 그린 지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모든 세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마침내 빠진 뒤 진흙의 발자국을 남기며 도시 털을 다시 밟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홍수 전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이곳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기가 신전이던 곳이야. 저쪽이 성문이었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홍수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자리에 신전을 다시 세웁니다. 기억이 건축의 설계도가 됩니다. 실제로 발굴이 보여주는 것은 오래된 정착과 반복된 재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홍수 이전 초고도 문명으로 보는 해석은 주류 학계와 거리가 있습니다. 우바이드와 수메르 사이의 연속성은 분명하고 갑작스러운 외계 개입이나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같은 이야기는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선택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런 반복된 재건이 사람들이 장소와 기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도시는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신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었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억의 내용이 어떻게 수학과 천문학,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졌는지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숫자와 별 속에 남은 오래된 지식의 그림자를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우리는 지금 계산과 관측의 세계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60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1시간이 60분입니다. 1분이 60초입니다. 원이 360도로 나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100분이 아닐까요? 왜 십진법으로 시간을 세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메르와 후대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된 60진법, 섹사지멀 시스템. 이것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놀랍도록 실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60이라는 숫자를 살펴보세요. 그것은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호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3, 4, 5, 6, 10, 12, 15, 20, 30 모두 60의 약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분수를 상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면, 혹은 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면, 혹은 곡물을 여러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면 60진법은 이 모든 계산을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으로 나누면 30, 셋으로 나누면 20, 넷으로 나누면 15, 분수가 깔끔한 정수로 떨어집니다. 소수점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누군가 이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시행착오 끝에 10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12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60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축적이었고 지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셉니다. 초기 수학 점토판을 보면 이미 체계화된 계산의 흔적이 보입니다. 곱셈표가 있습니다. 나눗셈표가 있습니다.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토판에는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1000년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수학 점토판들은 수메르 이후 바빌로니아 시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의 뿌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수학은 갑자기 발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천천히 전해지고 조금씩 정교해지고 결국 놀라운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수학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측량입니다. 농지의 경계를 나누는 것, 세금을 계산하는 것, 건축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 운하를 파는 것, 성벽을 쌓는 것, 지구라트를 세우는 것,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얼마만큼 높이 쌓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야 하는지. 잘못 계산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운하가 범람합니다. 수확이 줄어듭니다. 수학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도시를 다시 세우는 작업 속에서 이 수학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땅이 어디까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측량입니다. 기준점을 정하고 거리를 재고 각도를 맞추고 다시 땅을 나누는 것, 숫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필요가 수학을 더욱 발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때때로 지식을 가속화합니다. 하늘을 보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별자리를 구분했습니다. 달의 위상을 기록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력을 만드는 일이었고, 계절을 예측하는 일이었고, 농사를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언제 홍수가 올지 모두 하늘이 알려주었습니다. 후대 바빌로니아의 천문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들은 달의 주기를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월식과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이 언제 역행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이상에 걸친 관측과 기록의 결과입니다.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변화를 적고 패턴을 찾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긴 시간의 축적이 마침내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이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체계적인 천문 관측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는지 학자들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별과 신의 이름이 수메르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슈타르, 샤마시, 신, 이난나, 이 이름들은 별과 행성에 붙여졌고 후대 바빌로니아로, 아시리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금성은 이슈타르의 별이었고 그것이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가 되었고 로마에서 비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면 지식도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인 것일까요? 학계의 기본 입장은 후자입니다. 우바이드 시기부터 우룩 시기를 거쳐 수메르로 이어지는 긴 발전 과정 속에서 수학과 천문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적보다는 오랜 시간의 축적이 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홍수를 거치며도 이어진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홍수층 위에 다시 등장하는 행정기록, 측량기술, 시간체계, 물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지식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점토판에 적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일부는 기록으로 보존되었고 일부는 구전으로 전해졌고 그 두 가지가 만나 다시 재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홍수 이후 강가에 앉아있는 노인과 젊은이를.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별을 가리킵니다. 저것이 이슈타르의 별이야. 저것이 신의 달이고 저 별자리는 황소이고 저것은 사자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젊은이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손자에게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의 이름은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계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의 넓이를 재는 법, 곡물을 나누는 법, 시간을 세는 법.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와도 이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힙니다. 물론 일부 지식은 끊겼을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것들,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 소수만 알고 있던 것들, 특정 의식의 순서, 특정 약초의 조합, 특정 기도문의 정확한 단어, 이런 것들은 전승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후의 문화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연속성과 함께 단절도 있습니다. 이어진 것과 잃어버린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습니다. 60이라는 숫자, 별의 이름, 시간을 재는 방법, 땅을 나누는 기술, 이런 것들이 홍수층 위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지식의 나이는 정말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우리가 수메르라고 부르는 순간이 시작점일까? 아니면 그것도 더 오래된 무언가의 연속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식이 우연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존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애써 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5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60분으로 시간을 재고 360도로 원을 나누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옛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연히 이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이제 기억을 일부러 보존하려 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도서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점토판을 만들었을까요? 왜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베껴 적었을까요? 왜 목록을 만들고 분류하고 정리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잃어버린 세계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니프루의 신전구역을 상상해 보세요. 좁은 방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벽을 따라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점토판이 쌓여 있습니다. 작은 것, 큰 것,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통형. 어떤 것은 깔끔하게 구워져 단단하고 어떤 것은 아직 마르지 않아 만지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점토판 위에 햇기 문자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서기관이 연습판에 글자를 따라 쓰고 있습니다. 갈대 펜의 끝이 촉촉한 점토를 눌러 작은 패기 모양을 만듭니다. 한 획, 두 획, 틀리면 손으로 문질러 지우고 다시 씁니다. 스승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혹은 혀를 차며 다시 쓰라고 합니다. 니프루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수는 수천 장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을 훈련시키는 장소였고 동시에 과거의 텍스트를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복사하고 여기서 새로운 점토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이 흘러갔습니다. 점토판 중에는 어휘 목록이 많습니다. 나무의 이름을 나열한 목록, 돌의 이름, 금속의 이름, 동물의 이름, 물고기의 이름, 새의 이름, 직업의 이름, 도구의 이름, 별의 이름, 온갖 사물을 분류해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암기 훈련용입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많은 단어를 알아야 했고 이 목록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로 나누고 체계 안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어휘 목록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어떤 돌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범주가 있었고 위계가 있었고 연결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곧 지혜였습니다. 일부 점토판의 끝부분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콜로폰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 점토판을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복사했는지를 적은 메모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원본에서 옮긴 것, 원문이 훼손되어 일부를 읽을 수 없었음, 가능한 한 정확히 복사하려 노력했음. 이런 메모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서기관들이 자신을 창작자가 아니라 복원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서기관이 오래된 점토판 조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졌고 일부는 부서졌고 글자가 흐릿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펴봅니다. 아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문장의 구조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새 점토판에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베낍니다. 읽을 수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끝에 적습니다. 원본이 손상되어 이 부분은 복원할 수 없었다. 그는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 복원 작업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느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한 글자를 잘못 읽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줄을 건너뛰면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한 글자씩 따라갑니다. 촉촉한 점토에 갈대펜을 눌러 쉽기를 만듭니다. 점토는 부드럽게 움푹 들어가며 자국을 받아들입니다. 이 느린 작업 속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밖에서는 해가 뜨고 지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겹칩니다. 언어에도 층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텍스트들은 서기관이 살던 시대의 언어와 달랐습니다. 더 오래된 문법, 더 오래된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기관들이 고대 텍스트를 현대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해했을 수도 있고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앞선 시대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려 애썼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위대한 텍스트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가장 완전한 판본은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뿌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수메르 시대의 단편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장면이 추가되었고 어떤 부분은 사라졌고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아카드어로. 그러나 핵심은 남았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우정, 영생을 찾는 여정, 그리고 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입니다. 길가메시가 영생의 비밀을 찾아 우투나피슈팀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투나피슈팀이 자신이 어떻게 불멸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했고 에아 신이 우투나피슈팀에게 경고했고 그는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습니다. 홍수가 왔고 세계가 물에 잠겼고 모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7일 동안 폭풍이 몰아쳤고 그 후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산 위에 걸렸고 우투나피슈팀은 새를 날려보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들이 그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보다 오래된 전승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메르의 주수드라 이야기, 아트라시스 서사시, 그리고 더 오래된 구전 전통,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겹쳐져 최종 형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복사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텍스트를 보관했을까요? 왜 목록을 만들고 분류하고 정리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홍수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물과 함께 떠내려갔는지,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는 물에 젖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불에 구워지면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돌보다 가벼우면서도 종이보다 오래가는 재료, 점토.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 점토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도시는 무너지고 왕국은 사라졌지만 점토파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박물관 유리장 안에서, 연구소 서랍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휘 목록과 텍스트를 암기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읊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을
또 하나의 저장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도서관을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점토판이 파괴된다 해도 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내용을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백업입니다. 기록과 기억, 물질과 정신, 점토와 뇌, 두 곳에 같은 내용을 저장함으로써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니프루의 서기관 학교에서 마지막 촛불이 꺼집니다. 젊은 서기관은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점토의 감촉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배운 단어들이 맴돕니다. 나무의 이름, 별의 이름, 신의 이름. 그는 잠들기 전 조용히 그것들을 되뇌일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단어들이 하늘에 쓰여 반짝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 자체를 넘어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몸이 남긴 흔적으로 향합니다. 점토판 위의 지문, 발굴된 유골,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연속성의 이야기. 흙에서 뼈로, 뼈에서 우리에게로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다시 한번 박물관 유리장 안의 점토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점토판의 모서리를 보세요. 표면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작은 곡선들이 보입니다. 손가락 지문입니다. 5,000년 전 이 점토가 아직 축축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압력이 점토 표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땀구멍에서 나온 기름이 점토와 섞여 그 사람만의 고유한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점토가 마르고 구워지고 단단해지면서 그 무늬는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이 곡선과 선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5,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손가락 무늬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토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의 무늬가 점토에 전달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한 표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5,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지문이 전해주는 친밀감을 느껴보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손가락 무늬를 봅니다. 이것보다 더 친밀한 연결이 있을까요? 지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개인적입니다. 세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점토판을 손에 쥐고 적어 내려간 누군가가 오늘의 우리처럼 숨을 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웠을 때 땀을 흘렸고 추웠을 때 떨었고 배고플 때 먹었고 피곤할 때 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골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바이드 시기와 초기 수메르 시기의 인고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 치아의 특징, 뼈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급격한 인구 교체의 증거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 이전 주민을 대체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 연속성이 보입니다. 홍수층 아래 사람들과 그 위의 사람들은 크게 겹치는 후손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일부 이주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 혼혈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명확합니다. 수메르인을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정복자로 보는 옛 이론은 현대 고고학과 유전학 연구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지역 주민의 후손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문화가 발전한 결과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를 견디고 돌아온 생존자라는 이미지가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온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왔을 때 일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언덕으로 피난했거나 배를 타고 떠났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같은 땅으로, 같은 도시 터로,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전후의 토기와 건축 기술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변화는 많은 기술이 손실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정 무늬를 만드는 방법, 특정 유약을 바르는 기술, 특정 구조물을 세우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문가 집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홍수가 도시를 휩쓸 때 많은 장인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식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토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더 단순해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정확한 기술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들은 유지되었습니다. 도시의 위치, 신전의 방향, 신의 이름, 일부 신화, 시간 체계, 기본적인 수학, 이런 것들이 홍수를 건너왔습니다. 왜 이것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어쩌면 그것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토기 무늬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이름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건축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먼저 보존되고 주변부가 나중에 재구성됩니다. 모닥불곁 혹은 집지북미 혹은 강가에 앉아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밤입니다. 별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저 별이 보이니? 저것이 이슈타르의 별이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어. 큰 물이 오기 전에 저 별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대. 물이 온 뒤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 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도 변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손녀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언젠가 그녀도 할머니가 되어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 간 이야기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어디까지 왔는지, 신전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별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기억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그것을 점토판에 적습니다. 구전이 문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후 이야기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서, 그리고 조용한 점토 위에서. 점토판 위 지문의 주인이 홍수 생존 세대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홍수가 기원전 약 3000년경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50년 뒤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적었다면 그는 홍수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글쓰기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서둘러 붙잡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이 죽기 전에 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학 연구, 골격 분석, 고고학이 말해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구의 대체보다는 연속성이 크다는 것, 홍수층 위아래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빈칸을 조용한 상상으로 채워보려는 시도입니다. 사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경계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 점토판의 지문, 유골의 형태, 도시의 연속성, 지식의 전승,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기억했고, 돌아왔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절 속에서도 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끊어진 줄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노력 덕분에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향합니다. 이제까지의 증거들을 정리하며 수메르를
인류 문명의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새벽으로 본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물 위에서 다시 떠오른 역사, 한 번 잠겼다가 다시 시작된 세계, 그 의미를 천천히 되짚으며 오늘 밤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사막의 폐허에서 시작해 점토판과 홍수층을 지나 왕명록과 도시의 연속성을 거쳐 수학과 천문학, 도서관과 서기관, 그리고 지문과 유골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장면을 천천히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되짚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상상했는지, 고고학과 지질학이 보여준 것들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오래된 정착이 있었습니다. 우바이드 문화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존재했고 에리두 같은 도시가 수천 년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발전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큰 홍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루, 키쉬, 수루파크, 깨끗한 실트층이 인공 유물 없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도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문자, 행정, 수학, 천문 전통이 일찍부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0진법, 어휘 목록, 천문 관측, 점토판 도서관, 이 모든 것이 수메르 초기부터 확인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사실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상상해본 것들을 되돌아봅시다. 대홍수 이전 마지막 세대가 기억을 남기려 했다면, 서기관의 지문이 홍수 생존자의 손길과 한두 세대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 점토판의 어휘 목록이 단순한 교육 자료가 아니라 사라진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면, 별의 이름이 홍수 이전부터 전해진 것이라면, 이런 질문들이 증거의 빈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무작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증거에 기반한 조심스러운 상상입니다. 사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음모론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대인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희망했는지 주류 학계의 입장과의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홍수 전승과 고고학적 홍수층을 연결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 약 3000년경의 대규모 홍수가 전승의 기원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를 전 행성적 초고도 문명의 붕괴로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합의와 거리가 탑니다. 외계인 개입, 잃어버린 대륙, 고대 핵전쟁 같은 이야기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실 위에서 안전하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공간, 사색하는 공간, 그리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공간.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수메르를 인류 문명이 처음 깨어난 곳이 아니라 한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떠오른 두 번째 새벽으로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인류사의 의미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시작이라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이 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황하, 네 개의 요람,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퍼져나갔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작이 진짜 시작이 아니라면, 만약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라면 시작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것은 인류사를 직선이 아니라 나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문명은 한 번의 상승 곡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무너지고 또 올라갑니다. 진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한 재건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를 두 번째 새벽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을 선구자가 아니라 계승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선 세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았습니다. 불완전하게 조각조각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모아 다시 짓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이 이야기를 사용해 봅시다. 현대의 우리도 끊임없이 기록을 남깁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하드디스크에, 종이에, 영상에. 우리는 매 순간을 저장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메시지. 왜 그럴까요? 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잃어버릴까 걱정되어서입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이 점토판을 만든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전쟁, 재난, 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백업을 만듭니다. 여러 곳에 복사해둡니다. 클라우드와 로컬, 디지털과 종이, 이중, 삼중으로 보관합니다. 만약 5천년 뒤 누군가가 우리의 서버 잔해에서 파일을 복원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홍수 이전 세대로 보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보고 우리의 영상을 보고 우리의 문서를 읽으며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우리의 디지털 점토판이 그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살았고 기록했고 기억하려 애썼다고. 상상 속에서 카메라는 다시 사막으로 올라갑니다. 에리두와 우루의 밤, 별이 많지 않은 하늘 아래 폐허가 고요히 누워 있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달빛이 부서진 벽돌에 은빛을 들이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점토판들이 온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채 잠들어 있습니다. 5천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이야기를 품은 채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천천히 손가락을 펴고 손금을 따라가 보세요. 그 선들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세상에 같은 손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5천년 전 어느 서기관의 손바닥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손금과 당신의 손금 사이에는 5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금을 바라보는 마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그러나 손금을 바라보는 마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시대와 문명을 넘어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마치고 무언가를 적어두거나 사진을 남기거나 메모를 남기는 그 순간 5천년 전 어느 서기관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언젠가 이 흔적을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로 하지 않아도 손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조금씩 마지막 세대이자 첫 세대의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수메르 사람들도 자신들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받아 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시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또 다른 첫 세대라고 느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정말로 끝나버리는 기억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홍수라는 사건은 물리적으로 보면 단지 하나의 재해일 뿐입니다. 강이 범람하고 비가 쏟아지고 바다가 육지로 밀려와 도시를 덮고 다시 물러가는 과정.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홍수는 한 시대의 끝, 그리고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아간 비극이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는 잊지 말자라는 다짐을 남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홍수의 물은 흙과 집과 성벽을 쓸어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형태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울음과 이야기와 침묵 속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노래와 제사와 신화의 옷을 입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숫자와 표와 목록의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마침내 점토판 위에 얘기 문자로 남겨지고 박물관 유리장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면 당신 역시 거대한 기억의 흐름 속에 조용히 발을 담그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오늘 하루의 피곤함,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 문득 떠올랐다가 사라진 생각들,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흐릿한 빛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딘가의 작은 흔적으로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 노트에 낙서 몇 줄처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쓰며 살아갑니다. 구름처럼 떠다니는 데이터, 끝없이 쌓이는 기록,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와 영상과 글들. 옛사람들은 물의 홍수를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때때로 잊히는 것과 쏟아지는 것 사이의 균형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쌓이고 너무 빨리 사라지는 기록들 사이에서 정말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신들의 이름, 도시의 이름, 왕들의 이름, 별의 이름, 그리고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디테일이 정확했는지 숫자가 과장되었는지는 우리에게 논쟁거리일 뿐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잊지 않겠다는 의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저 그대로 옮겨 적어 보존하려 했던 마음. 당신에게는 어떤 기억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가족과 함께한 어느 밤의 식탁 풍경, 친구와 웃다가 숨이 막힐 듯 했던 순간,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혼자 걸으며 들었던 생각들, 혹은 지금처럼 눈을 감고 누워 먼 과거의 도시들을 상상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은 사실 거창한 것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느 날 몇 자루의 보리를 받았다 같은 소소한 기록, 오늘은 누가 근무를 나왔다 같은 행정문서, 이 병에는 이 약초를 쓰라는 실용적인 조언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창입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작은 틈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남기는 흔적들 가운데 이건 별것 아니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특별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서기관들도 대부분 그날그날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느린 손놀림과 반복이 모여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대한 기억의 도서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수메르를 두 번째 새벽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언젠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100번째 새벽으로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전부라고 느끼지만 아마도 거대한 시간의 강 위에서는 수많은 홍수와 수많은 새벽 가운데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조금 쓸쓸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홍수가 왔고
도시가 무너졌고 기술과 노래와 이야기의 일부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각난 기억들, 어긋난 숫자들, 모서리가 부서진 점토판들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들의 세계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아도, 모든 날이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도 당신이 사랑했던 것과 지키려 했던 것, 그 몇 가지 핵심만 제대로 남는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수메르의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남긴 손끝의 흔적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사람이라고 느끼듯이 이제 다시 남부 이라크의 사막 풍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이 뜹니다. 바람은 여전히 모래를 조금씩 옮기고 폐허의 벽돌들은 조용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우리가 이름을 아는 도시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마을들이 겹겹이 누워 있습니다. 그 위로 수천 년의 모래가 쌓였고 그 사이로 인류라는 종의 기억이 실처럼 얇게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창문 밖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의 소음, 벽시계의 초침소리, 전자기기의 미세한 윙 하는 소음, 이 모든 현대의 배경은 위로 사막의 바람소리와 점토판의 갈대를 누르던 아주 옛날의 소리를 살짝 겹쳐보세요. 시간은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 포개어보면 과거와 현재가 부드럽게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 이름이 먼저였는지, 어느 왕이 몇 년을 다스렸는지, 홍수층의 두께가 몇 미터였는지 그 모든 것은 깨어 있을 때 책과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는 한 번도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다는 감각만 가볍게 품고 잠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의 마지막 서기관이 점토판을 구워 가마 앞에 세워두던 밤, 그도 아마 오늘 당신처럼 피곤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은 굳어있고 눈은 따갑고 머릿속에는 아직 다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맴돌았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마지막 줄까지 글자를 눌러 적고 점토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긴 하루를 지나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말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하지 못한 일들, 마무리하지 못한 생각들, 다른 날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늘 모든 것을 완벽히 하지 못한 채 하루의 끝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당신의 흔적도 그럴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기억으로 남고 어디서부터 잊혀질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도 거대한 시간의 강위를 잠시 떠가는 작은 배 하나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턱의 긴장이 풀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사막의 밤, 점토판의 침묵, 홍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간의 경계선은 이제 멀리 뒤로 물러나고 당신을 감싸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요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꿈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잠드셔도 좋습니다.